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거부한 유럽 동맹국들을 향해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테러 수장은 이란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사의를 밝혀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도 거론하면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파병 요구를 취소하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전쟁이 18일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을 동원해서라도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내려놓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 화요일 백악관에서 아일랜드 총리와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심한 듯 먼저 유럽 동맹국들을 몰아세웠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에는 찬성하면서도 미국을 돕지 않는다며 실망했다고 말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등 나토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서 정말 놀랍다며 매우 어리석은 실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NATO's making a very foolish mistake, and I've long said that, I wonder whether or not NATO would ever be there for us. So this was a great test, because we don't need them, but they should have been there. 이에 앞서 SNS에서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큰 성공을 거뒀다면서 나토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원치도 않는다며 일본과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런 행동은 놀랍지도 않다며 미국이 필요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로 생각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선뜻 지원 요구에 응하지 않는 동맹국의 분노와 좌절감 등 혼란스러운 감정을 잇따라 표현한 건데요. 트럼프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트럼프가 엄청나게 화가 난 상태라면서 이렇게 화난 건 본 적이 없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알리면서 유럽 동맹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지원을 촉구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역시 트럼프와 친한 미 연방 하원 의장은 동맹국의 도움을 직접 요청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We ask our allies to step up and acknowledge that reality and help us out. I think that's a very reasonable proposal.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 등 5개국을 콕 집어 파병을 요청한 지 단 3일 만에 필요 없다고 말을 바꾸면서 당장의 직접적인 파병 압박이나 다국적 연합군 구성 계획은 변동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측근과 미 의회 요구가 이어지면 행정부 내부에서 다시 파병이나 비용 분담 요구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도 이란전 종전 시점과 관련해서 아직 철수할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철수할 것이라고 답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는 시점에 대해서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방중 일정에 대해서는 5주에서 6주 뒤에 회담을 할 것이라고 덧붙여서 4월 말쯤 미중 정상회담 개최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당국자가 이번 전쟁 목적에 대한 회의감을 이유로 사의를 표했다고요? 네, 조 켄트 미 국가 대테러센터 국장이 오늘 SNS에서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면서 사의를 밝혔습니다. 켄트 국장은 이란은 미국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고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참전 용사이자 아내를 전쟁에서 잃은 유족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숙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시작한 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자진 사임 의사를 밝힌 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만둔 게 다행이라면서 사임 사유로 밝혔던 이란이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I always thought he was weak on security, very weak on security. It's a good thing that he's out because he said that Iran was not a threat. Iran was a threat.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영향 아래 트럼프가 이란전에 나섰다는 주장은 모욕적일 뿐 아니라 웃기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켄트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적인 지지자였다는 점에서 진영 내부의 분열과 불안감을 보여주는 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트럼프 공화당 고위직 인사까지 번졌음을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익명을 요구한 행정부 관리가 모두가 지긋지긋한 이 일에 지쳤다고 말했다면서 이란 전쟁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동맹 국가들의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 정작 자신들의 해군 함정은 걸프 지역에서 빼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인들은 위험을 피해 달아나면서 동맹들에게는 목숨을 걸라는 염치 않는 미국의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하는 미군의 기뢰 제거 소해함인 USS 털사와 USS 센타 바바라입니다. 기뢰 발견을 위한 헬기와 전문 장비까지 갖춘 최신형 모델로 바레인에 있는 미군 5함대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걸프 지역을 벗어나 무려 4,000마일, 6,000km가 넘게 떨어진 말레이시아 페낭 항구에서 포착됐습니다. 미군 5함대 소속의 나머지 기뢰 제거 함정인 USS 캔버라도 최근 인도 해안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측은 짧은 군수 지원을 위해 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란의 공격을 피해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는 제5함대가 위치한 바레인은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으로 항구에 정박한 함선들의 경우 공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르무즈에 파견된 항공모함을 포함해 미군의 주요 해군 함정들도 이란의 공격을 피해 먼 바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제거 함정을 보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위험을 피해 달아나면서 다른 나라에는 목숨을 걸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Some of the countries have minesweepers, that's good. Some of the countries have a certain type of boat that could help us. Some of the countries would be, help. 막무가내 관세 협박으로 동맹국들에게 돈을 뜯더니 이제는 피까지 대신 흘리라는 트럼프의 태도에 중동 전쟁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도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안규배 국방장관은 아덴만에서 해적을 소탕하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에 투입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현재 상태에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공식 요청하더라도 파병 문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안규배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요구한 군함 파견을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요청이 오더라도 청해부대 투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행하는 임무와 보유한 전력이 실제 전쟁이 벌어진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덴만 일원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는 우리 상선 보호와 해적 퇴치가 주 미션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실질적 전쟁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른 전력을 보내는 것 역시 국익과 국민 안전을 고려해야 하고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군은 이지스함 파견을 결정해도 준비 기간을 포함해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장관은 중동 사태 이후 주한미군 전력이 반출됐는지는 여전히 함구하면서도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부의 미세 조정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주요 자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재차 확인해 드립니다. 다만 중동 사태를 교훈 삼아 우리 방공 체계를 확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29년 계획한 북한 장사정포 요격 체계의 전력화 일정을 1년가량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보낼 수 있는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과 별개로 일본의 해상 TF 연합에 지지를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진보 성향 언론인 아사히 신문이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 등 관계국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전투 종료 이후까지 포함해 파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일정한 방향성을 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 내용과 달리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은 여전히 검토 중입니다. 法的に可能な範囲で何ができるかということを精力的に政府内で検討をしております。で、ことによっては国会の承認が必要なミッションもあるわけ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 미국이 군함 파견과 별개로 일본의 해상 TF 연합 지지를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과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전화 회담을 했을 때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상 TF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상으로 하는 작전과 별개로 만드는 조직인데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단 답변을 보류했다고 요미우리는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사실 확인을 묻는 기자 질문에 상대국과 나눈 이야기를 공개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アメリカ側から我が国に対して具体的な派遣要請があ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その上で日本政府としてホルムズ海峡をめぐる情勢については重大な関心を持って鋭意情報収集を行ってきているところですが、自衛隊の派遣につきましては何ら決まっていることはありません。 자위대 파견은 무엇보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요구를 선뜻 수용하기 어려울 거라는 것이 다수 생각입니다. 일본 국내 여론 또한 좋지 않은 것도 부담인데 고민할 시간도 없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미국과 정상회담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만나 자위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일본 정부의 셈법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중국 방문을 앞으로 5 내지 6주 안에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중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 5 내지 6주 안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과 전쟁 중이어서 미국에 있는 게 중요하다며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로 예정됐던 중국 방문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속보입니다. 취업자 수가 석 달 만에 20만 명대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41만 3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3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는 지난해 11월 22만 5천 명 증가 이후 석 달 만에 증가폭이 20만 명대로 커졌습니다. 보건복지업이 28만 8천 명, 운수창고업이 8만 1천 명 늘었습니다. 반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10만 5천 명, 4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연령대별 취업자는 60세 이상에서 28만 7천 명 증가한 반면 20대는 16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안보수장으로 알려진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을 제거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 정부도 사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들이 인용한 국가 최고안보회의 성명을 보면 라리자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아들, 참모, 경호원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최고안보회의는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성명에서 알리 라리자니는 순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새로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도 추적해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인 에피 데프린 준장은 현지 시간 17일 기자회견에서 어제 확인된 알리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는 이란 정권의 모든 지도부를 타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현재 상황에 대해 모른다면서도 이스라엘을 위협하거나 대항하는 자는 누구든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인도에 이어 이번엔 파키스탄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처음으로 통과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우회로인 푸자이라 항구에 대해서는 연일 공세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김혜린 기자입니다.
파키스탄의 유조선 카리치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본국으로 향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선박 추적업체 마린 트래픽은 SNS에 카리치호의 사진과 항행 경로를 공개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비이란 화물선이 위치 정보를 송출하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켠 채 해협을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중국에 이어 인도 국영해운공사 소속 LPG 운반선 2척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인도 당국이 밝혔습니다. स्ट्रेट ऑफ हॉर्मुज़ में के इलाके में अभी भी वहाँ पर स्थगित हैं, तो ये हमारा इरादा है कि ईरान के साथ और अन्य देशों के साथ बात करके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이란산 원유를 실은 중국과 인도 유조선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고 더 많은 선박이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미국과 동맹국들을 제외한 제3국 선박에 대해선 안전한 항행을 보장한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선별 통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받기 위해 일부 유럽 국가들도 이란과 개별 협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nd die Risiken dieses Krieges sind groß, sehr groß. Und deswegen wird es hier keine militärische Lösung geben, sondern es wird nur eine politische Lösung geben. 동시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우회로 푸자이라 항구에 대해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첫 공세에 전날부터 연이틀 푸자이라 원유시설과 석유산업단지에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선별적 유화책과 우회로 공세를 병행해 봉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란은 미국 편에 서지 않는 국가에 물길을 열어주겠다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균열을 내기 위해 통항권을 무기로 편가르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걸프 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국제안보 공조에 동참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안와르 가르가시 UAE 대통령 외교보좌관은 현지 시간 17일 미국 싱크탱크인 외교협회가 주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란은 주변 걸프 국가들 가운데 유독 아랍에미리트에 공격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미사일과 드론을 날렸는데 그 배경이 뭔지 김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연기 기둥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원유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이 항구는 최근 며칠 새 숨 돌릴 틈 없이 드론이 날아듭니다. 여기뿐 아니라 금융중심지와 공항, 호텔, 유전까지 아랍에미리트 곳곳이 연일 이란의 공습에 쑥밭이 됐습니다. 정작 이란의 전쟁을 건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미사일,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So it's very hard to think about mediation when you're engaged in deterring over 1,800 projectiles that have been aimed, for example, the vast majority have been aimed at the United Arab Emirates, over 60%. 미군의 전진기지라는 게 공격 명분이지만 미군 시설이 이곳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상업 허브와 주요 군사 자산이 밀집해 적은 비용으로 최대 혼란을 일으키기에 가장 효과적인 곳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동의 교통, 금융, 물류 중심지이자 가장 안전하다는 명성에 투자자와 관광객이 몰리는 곳을 강하게 때려 미국,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이 중동 전체 안보, 경제를 파괴할 수 있다는 가장 뚜렷한 사례를 보여주려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동에서 분쟁이 나면 부유층 도피처 역할을 하며 오히려 경기가 살아났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부자들과 관광객은 중동의 뉴욕을 앞다퉈 탈출해야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2020년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란의 적국인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다는 점도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 협정으로 이스라엘과 아랍권 4개국이 수교하게 됐고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 협정을 확대해 이란을 영내에서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에 생명줄인 에너지 시설과 원유 공급이 무너진 걸프 국가들은
이젠 뭔가 결단해야 할 시점. Even if the current war in this phase draws to an end, we now have a new chapter of geopolitical instability in that really important region of the world for oil and gas supplies. I think it's going to be with us for quite a while, conceivably even through the rest of the term of President Trump's term. 이란 입장에선 사이가 그리 나쁘지 않았던 아랍에미리트마저 관계 파탄을 감수해야 할 사생결단, 절박한 나날이기도 합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분과 중동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나토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압박하던 트럼프 대통령, 나토국 지원 필요 없다, 매우 어리석은 실수다라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이런 내용을 논의하면서 매우 화를 낸 것으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예, 화를 낸 이유와 그 파장을 연계지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화가 난 이유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가장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가장 막강한 국가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천조국이라는 것을 넘어서 2천조국까지 이제 군비 지출을 하겠다고 나선 상태인데 전황을 보니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급박해서 사실 동맹에 대해서도 그다지 무게중심을 두지 않는 그런 공식을 작동했는데 동맹국에게까지 이제 손을 내민 거예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어야 된다.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이건 미국에게 더 급박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더 급박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실 이 전황이 급박한 상황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도움 요청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예. 근데 원하는 것만큼의 그 어떤 답신이 안 오니까 거기에 이제 일부 좌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뭐냐면 어떤 파급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 있냐면 동맹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맹의 결속력이 보통 약화되는 게 비유사 입장국,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가 동맹, 나토 동맹이든 아시아 동맹이든 약화시키기 위해서 디커플링 전략을 가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내부적인 정책에 의해서 스스로 디커플링이 될 단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화가 난 이야기는 뭐냐면 이러면 동맹에 대해서 제거해 보겠다라는 사실은 엄중한 목소리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후속 어떤 관리 이런 측면에서 많은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뜻대로 안 풀리고 있는 상황도 그렇고 또 동맹국들에 대한 배신감까지 더해져서 화가 난 것인데 앞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도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그 안보 국제공조에 참여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속내가 어떨까요? 제일 다급한 상황이죠.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 불편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도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왜 5개국은 사실상 뭐 중국을 빼놓고는 다 미국과 동맹 관계고 또 호르무즈 해협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미국이 손을 내밀었는데 못 본 채 하는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내는 건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 생각하면 또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손을 든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인데요. 일단 지리적으로 아랍에미레이트는 미국과 손을 잡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뭐 5개국은 중동에서 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손들지 않으면 뭐 이란과 충돌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지금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곳이 이 아랍에미레이트죠.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뭐 두바이 쪽으로도 가고 그래서 많이 방문하고 관광객이 모여드는데 지금 여기 탈출 러시가 나오고 있거든요. 부유층들도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미국과 손을 잡고 이란을 막는데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서 미국의 또 뭐 환심도 사고 또 실리도 추구함으로써 미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또 미국의 군함을 조금 더 이쪽으로 사실 지금 미국 군함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조금은 떨어진 상태에서 작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뢰 때문에 위험에 처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뢰 제거 목적으로 동맹국들을 불러들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아무래도 아랍에미레이트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예. 뭐 적극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파병 요청이 공식적으로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고요. 안규배 국방장관은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우리 한국을 언급하면서 도움 필요 없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꺼내고 국무장관까지도 논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외교장관과 소통을 한 것은 미국은 이걸 당장 의제화하고 싶다라는 이제 급박함이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 이거를 의제화하기 전에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측면을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게 동맹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따져볼 지점들을 잘 설명하는 게 필요하죠. 사실은 한 5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미동맹 현대화가 사실은 지난해 말에 잘 설계가 돼서 추진하는 단계란 말이죠. 그 기조를 잘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두 번째는 당장 한국에게는 재국민 보호가 중요하고 혹시 투입되게 될 전력이 있더라도 그 전력을 어떤 식으로 보호할 것인지도 같이 마련해야 된다. 투입했다가 손상을 입다든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것도 있고 세 번째는 경제 안보, 에너지 안보도 역시 중요하고 그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중요하다. 이런 걸 같이 얘기하고 네 번째는 그럼에도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어디에 관여하고 여기를 따지는데 외교적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 그걸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전장이거든요. 거기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단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봉쇄를 해제하는 작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 당사국이 자칫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네. 어떻게든 윈윈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의제화하기 전에 다양한 측면을 검토할 것이고 거기에서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다양한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각도로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호르무즈 호위 연합구상과 관련해서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안전을 100% 보장할 수 없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위험성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외교적인 해법이 최우선이죠. 그런데 예. 외교적 해법이 안 되니까 지금 군사적인 해법이 나왔다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앵커께서 공식 비공식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외교 형태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 좀 달라졌습니다. 바이든 정부나 오바마 정부 과거에는 문서로 공식 요청을 하고 그것이 의제 협력으로 회의를 하는 형태로 논의가 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엑스 트위터 정치거든요. 국제 관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사항을 트위터로 얘기하는 그것을 비공식이다 공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고요. 예. 미국이 이런 의사를 갖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하고 어제도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공식 요청 없다. 또 조현 장관은 마크 루비오 외무장과 통화하면서 이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는데 미국 워싱턴의 의사는 분명합니다. 예. 한국의 참여를 요청한 거죠. 다만 위험하기 때문에 국제해사기구가 말하는 참전 형태 위험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브 앤 테이크죠. 안 갔을 때, 불참했을 때,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을 때 어떤 후과가 있는지 이게 고민인 거죠. 미국은 관세 협상을 하는 당사자로서 여러 가지 또 카드를 갖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어떤 신용 제스처 아니면 협력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느 나라가 저 전쟁터에 자국 군대를 보내는 것을 찬성하겠습니까? 네. 그러나 현실은 국제정치에서 또 기브앤테이커가 있는 거거든요. 어제 홍익표 청와대 수석께서 한미 동맹이 일방적인 거 아니고 우리 월남전에 파병했다라는데 이런 얘기는 저는 그렇게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어차피 트럼프는 40년간 주한미군 4만 5천 명이라는 숫자도 잘못 얘기하면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기보다는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지 그런 전략 전술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내민 손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일본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제 미일 정상회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만약 회담에서 관련 내용이 나오고 또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받아든 숙제의 무게감보다 일본이 받아든 무게감이 더 클 수 있어요, 사실은. 예.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에서 압승을 한 이후에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미일 동맹을 공고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는 건데 네.
그 계획을 할 적에는 이란 공습을 예측하지 못했겠죠. 근데 이란 공습,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미온적 반응을 하면 정상회담 자체가 완전히 퇴색됩니다. 성과가 퇴색되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이 무조건 그냥 단순하게 노라고 답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묘안을 찾아낼 것인지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일 테고요. 두 번째는 미일 동맹이 일본의 안보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실은 절대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없이는 안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중국해에서 생각고요, 또 중국운명 다오이다오죠. 그거를 지키는 데 있어서 미국과 안보조약 측면에서 같이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중을 고려했을 때도 그냥 노라고 쉽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게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다카이치 총리하고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사실은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인 대결이 막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진행되잖아요. 그 구도 속에서 미국하고 일본이 동맹이 약간 소원해지는 듯한 모습을 비치면 이건 중국에게 전략적 우위를 안겨주게 된다라는 그런 고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식으로든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응답이 최소한이라도 나와야지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미중 정상회담은 사실상 미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기된 회담이 한 달 정도 뒤에 열릴 것 같다라고 밝혔는데, 자, 앞서 미국이 회담을 연기하자고 요청한 데에는 중국이 이번 전쟁에서 역할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의미도 담긴 걸로 많이 분석이 됐는데요. 과연 중국이 이런 미국의 압박 요청에 좀 흔들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중국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5개국의 동맹도 아닌 중국을 왜 포함할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외교적인 카드가 될 수 있겠죠.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도 될 수 있고, 또 방중을 연기했을 때의 문제. 근데 베이징의 어제 소식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안 오면 누가 불리하냐, 누가 손해가 나느냐에 관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당신이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뭐 연기한들 뭐 중국이 크게 불리하겠느냐. 지금 벤센트 장관이 사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결코 양보하는 자세를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지금 5, 6주 정도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5월 초 늦으면 빠르면 4월 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두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히토리움 문제, 관세 문제에 관해서 성과를 관시해야지만 11월 중간 선거에서 자신의 과시를 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일본의 입장을 조금만 우리 반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추가를 드리면 저는 일본은 갈 거로 봅니다. 즉 일본은 전 세계에서 소해함, 기뢰 제거의 1등 국가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2차 대전 말기에 일본 열도에 미군이 상륙하는 걸 막기 위해서 주변에 기뢰를 많이 설치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 제거를 한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 소해함에 관해서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역할을 일본도 알고 있고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 이후에 처음으로 미일 정상회담 하는데 현장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화답을 안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본은 협상에 능하기 때문에 그 카드를 주고 반대로 관세 문제라든가 경제협력에 관해서 또 많은 것을 얻어냈죠. 트럼프 대통령 지금 나토에 도움 필요 없다면서 매우 어리석은 실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관세 카드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뭐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결정한다 안 한다기보다는 일본의 어떤 협상에 기술이 있는 거고 또 우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간다고 보고 즉 협력한다고 보고 우리도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짧게 여쭤보면 사실 미중 회담 이후에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장도 열리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좀 대화가 녹록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연쇄적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죠. 예. 김인석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김정은 정상회담 얘기를 좀 나눴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당초 예상은 3월 말 4월 2일까지 베이징 만나고 가는 길에 혹시 어디 인근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할 것인가 뭐 그런 상상 시나리오를 가정했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뭐 방사포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핵 군축 회담이라면 내가 혹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겠지만 지금 이란 폭격의 명분이 핵 제거인데 위협 제거인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조건하에서 회담을 하겠느냐.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에 미국 북미 정상회담 시나리오는 조금 어려워지는 것인가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자 이란 전쟁은 3주차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 국가정보국 대테러 수장인 켄트 센터장이 이스라엘에 속아서 이란 전쟁을 벌인 거다. 이란 전쟁 지지 못한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지지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좀 눈에 띄고 또 파장도 클 것 같아요.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 어떤 측근 그룹, 그다음에 마가 진영까지 포함했을 때 이렇게 이견이 부상한 것은 처음은 아니죠, 사실. 네. 마가 진영에서는 이거는 트럼프 미국의 역대 행정부에서 잘못했던 방식의 전쟁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기됐었고, 사실은 심지어는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반대했다는 이유로 마가라고 이런 공습 당시에 이제 배제됐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댄 케인 합참 의장 같은 경우는 이 작전을 처음부터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뭐 불협화음 비슷한 게 있었죠. 사실 이런 걸 총체적으로 보면은 이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이견이 있었던 게 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이견이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게 속전속결전을 통해서 빨리 이란의 공습을 작전적으로나 전략적, 정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봐라, 이렇게 이게 실패의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도 속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거를 그럼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이렇게 짚어보면 미국이 과거에 잘못했던 행보가 있습니다. 중동 개입할 때 정보의 정치화. 2003년 이라크 침공을 할 당시에 그때 이라크가 WMD를 갖고 있다라고 정보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 발이 묶이게 됐어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정보 차원에서 이게 이런 전쟁이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정치화되면서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됐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건강한 민군 관계가 좀 흔들렸다. 미국의 전통이 뭐냐면 민이 군을 통제하지만 군의 전문성을 보장해 준다는 민군 관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합참에 이게 전쟁 그림, 이거에 이제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면서 성급하게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더 확증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멈출 그런 기색이 안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란 재건에 10년은 걸릴 것이지만 우리는 아직 떠날 준비가 안 됐다. 가까운 미래에 떠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앞으로도 이란에 대한 공세를 더욱더 높이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제 우선은 트럼프 행정부는 출구 전략을 이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출구를 실제로 착수하고 시작할 시점은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상황에서 강대강 대결은 한동안은 불가피합니다. 근데 강대강 대결 속에서도 결국에 전선이 교착되고 일부 이제 소모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협상의 창구가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서 협상할 것이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자체 평가한 후에 이제 됐다라고 해서 이제 출구로 나갈 것이냐. 그거는 이제 잠시 이제 흘린 게 뭐냐면 공습을 90% 달성했고 아직 미완의 10%를 공습을 하면 이제 된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내각에서는 전쟁에서 이제 나갈 그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결정한다라고 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선택지고, 세 번째는 이란이라는 지정학적 공간은 지금 서방부 세력권 장악을 위해서 외교 안보 전략의 새로운 그림을 그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역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머무를 곳인데 이건 자존심의 문제고 이대로 그냥 진 상태로 떠날 수는 없다라는 인식이 좌우되면 전략적 그림을 바꿔서라도 장기전으로 가는 것.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있는 것이고,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5, 6주 정도 연기한 것은 일단 단기전에는 선을 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멈출 가능성이 낮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안보 수장 알리 라리자디를 공습으로 제거했다라는 사실을 밝혔고요. 이란 정부도 사망을 확인해주면서 가혹한 복수가 기다릴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란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네, 근데 이렇게 뭐 군대 지도자, 최고 지도자 이제 이런 거를 제거하면 전쟁이 끝날 거라는 상상은 서방의 좀 저는 견해라고 봅니다. 이게 순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란이 9천만인데 현 지도부 민병대를 지도하는 뭐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과 정보전 싸움으로 타겟을 정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 경호원 가족이 같이 사망한 거 보니까 지난번에 마두로 체포작전 때처럼 정확한 장소를 인지해서 미사일 공격을 가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로 해서 이란이 무너지겠느냐. 일종의 뭐 공포감, 압박감은 있지만 이란의 신정정치 특성상 뭐 지도자가 제거되면 또 다른 사람이 올라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오히려 보복, 가혹한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뭐 수장 제거 전략이 그렇게 저는 뭐 아주 효과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전쟁이라는 거는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끝낼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능력입니다. 능력이려면 미사일이 필요하죠. 지금 이제 이란이 세질이라는 2,000km 이상의 고체 연료 미사일을 처음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요거 아주 요격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자신들이 먼저 휴전하고 손 내밀 의미가 없다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5, 6주 정도 예상하는 거 보는데 지금도 미국의 지금 군사비가 2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갔다는 게 어제 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군비를 쓰면서 이 소모전을 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미국 워싱턴의 전통적으로 종전 휴전은 미군의 사망자하고 돈에 많이 연관됐습니다. 과거에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10단위 몇십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면 이제 반전 여론이 나오고요. 100단위의 사망자가 나오면 이제는 시위가 일어나고요. 1000단위 사망자가 나면 정권이 바뀐다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미군의 사망자가 3명, 4명 정도로 나오지만 부상자도 한 200여 명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전쟁을 오래 끌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주 가까운 미래라는 표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 입장에서 명분을 찾고 빠져나오기에는 역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정보전을 통해서 이란의 지도부를 계속 공격하는 핀셋 작전은 뭐 지속하는데 이것이 뭐 전황으로 이걸 해서 이란이 휴전으로 가고 이런 시나리오는 조금 상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말씀 모두 이제 장기전은 불가피한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지상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또 하나의 전선이 만들어진 셈이 된 건데 미국 이란 간의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지역에서는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또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사실은 이 전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전황이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확전의 움직임이 있고 소모전으로 이제 치달으려고 하는 양상이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안보전으로 되고 있고 에너지 안보전은 호르무즈 호협을 볼모로 해서 이란이 전략적 그 우위를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레바논에 대한 지상군 투입은 사실은 이게 미국이 과연 원하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미국이 지금 전쟁 측면에서 원하지 않는 게 확전이 되는 걸 원하지 않고 소모전으로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습 속전속결전으로다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려고 했는데 소모전이 되면 미국이 늪에 빠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지상군, 이란은 너무 머니까 지상군 투입 안 하고 대신 레바논을 지상군을 투입해서 대리세력, 이란의 대리세력을 무력화하겠다. 이게 과연 미국이 생각하는 확전을 차단하고 소모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과 일치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행을 하는 것은 그럼 이번 이란을 대상으로 한 전쟁의 목표가 뭐였냐 과연 이거에 이제 다시 반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이런 행보가 미국의 의도와 다르게 지속되게 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의 결속력도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목되는 지점입니다. 네. 자, 이제 모주타바 하메네이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친 하메네이가 모주타바의 세습을 반대한다는 유언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 외신에서 모주타바가 동성애자일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또 파장이 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글쎄요, 뭐 이 전쟁과 동성애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주로 이게 이제 서방 언론과 미국 정보 당국의 대이란 심리전이죠. 이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전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미국이 하메네이를 제거한 다음에 이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신정 체제를 무너뜨리기를 원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강경파인 모주타바가 세웠기 때문에 뭐 온건파와 강경파가 대립했다. 그래서 이 모주타바를 세웠다. 뭐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이 현재 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과 저는 뭐 직접적으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만큼 이제 모주타바를 찾아서 제거를 해야지 이 전쟁이 끝나는 명분이 된다라는 것이 미국 정보 당국의 판단인데 뭐 지금 모스크바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리를 다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어떤 정보로도 단기간에 모주타바를 찾아내서 사망시키기는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요. 지금 이제 당분간 전황 이외에 이런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국민 대상 여론전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심리전의 하나이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가 범행 14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항공사에서 부기장으로 근무하다 2년 전 퇴사한 걸로 확인됐는데 전 직장 동료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경찰관에게 붙들린 남성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이자 전직 부기장인 50대 A씨입니다. 범행 동기를 묻자 반성은커녕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당한 기득권에 억울하게 인생을 파멸당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부산에 있는 아파트 현관에서 전 직장 동료인 50대 기장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전날에는 경기 고양시에서 또 다른 기장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한 A씨는 울산 남구에 있는 모텔에 숨어 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전 직장 동료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시도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동선을 미리 파악해 CCTV가 있는 아파트 승강기 대신 계단을 이용했고 범행 전후로 옷을 갈아입는 등 수사망을 피하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부산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울산으로 달아나기에 앞서 경남에 있는 또 다른 전 직장 동료를 찾아간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A씨는 모두 4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취재진에게 말하기도 했는데 경찰이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항공사 직원들에 대한 신변 보호에 나서면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A씨가 직장 내에서 인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퇴사했다는 항공업계 관계자 증언도 나와 경찰은 범행 동기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최상리입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가 범행 전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지인까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회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는 지난달 내려진 잠정 조치 3호 결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통신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되자 김 씨는 피해자의 지인을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김 씨는 이 지인에게 피해자를 회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무마해달라며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피해자는 물론 지인까지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는 데 대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도 보이는 상황.
경찰은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김 씨가 피해자 가족과 지인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피의자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과거 교제했던 김 씨와 헤어진 뒤 자신의 차에서 위치 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되자 지난달 초 김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등 모두 6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김 씨의 스토킹을 피해 수차례 직장을 옮겼지만 결국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특검에 의해 구속된 이후 두 사람의 첫 만남이 법정에서 이뤄지게 될지 관심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재판장은 첫 공판에서 특검이 공범으로 지목한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창원지법과 중앙지법의 연관 사건 1심 판결에 다른 판단이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특검 측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변호인 측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질문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증인 신문을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김건희 씨가 소환에 응한다면 지난해 7월과 8월 두 사람이 잇따라 구속된 이후 첫 대면입니다. 같은 날 다른 사건의 피고인으로 나란히 법원에 출석한 적은 있지만 교정당국이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정하면서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기 전에도 같은 법원에서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 첫 공판이 열렸는데 김 씨 측은 일부 물품을 수수한 건 인정하면서도 공직청탁 등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위기로 인한 민생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른바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집값 안정 의지도 거듭 내비쳤는데 다만 세금 카드를 당장 꺼낼 가능성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중동 지역 전운이 좀처럼 가시질 않는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안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를 이제는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등 위기에 더 많이 노출된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전쟁이란 단어까지 붙여가며 추가 경정 예산, 즉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국회 심의, 그리고 집행을 서둘러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또 전쟁 예산이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대체선 발굴과 수출 통제, 원자력 발전소 가동 확대, 중장기적으론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같은 에너지 공급 부문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동시에 수요 절감 방안 마련을 지시하며 자동차 운행 오부제 등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에너지 사용 제한을 정부가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 또한 거듭 밝히며 금융 부문을 정조준했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 남의 돈으로 사서 자산을 증식하는 게 유행이 돼 부동산이 투기, 투자 대상이 돼버렸단 겁니다. 공급 대책을 꾸준히 내놓으며 대출 등 금융 규제의 고삐를 조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보유세 등 세부담 강화 정책을 당장 실행할 가능성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분명한 거는 세금 핵폭탄 같은 거죠. 전쟁으로 치면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집값이 끝내 안 잡히면 가용한 세금 카드를 모두 동원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자동차 부재 운행, 만약 민간까지 운행 통제를 강제한다면 1991년 걸프 전쟁 이후 35년 만입니다. 먼저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자동차 부재 운행은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5부제면 닷새에 한 번, 10부제면 열흘에 한 번 운행이 제한되는 방식인데요.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지난 1970년 석유 파동 당시 정부는 구급차 등을 제외한 8기통 이상 고급 승용차 운행과 공휴일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1990년 걸프 전쟁이 발발하자 유가가 치솟았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정부는 이듬해인 1991년에 약 2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차량 10부제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수입 석유의 대부분이 그곳에서 들어오고 자가용 전세 관광버스, 관용과 공공기관 버스의 10부제 운행을 실시해서 대상 차량은 번호의 끝자리 수가 해당 날짜의 끝자리 수와 일치하는 날에는 운행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자동차 홀짝제, 즉 2부제가 검토됐지만 전국이 아닌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됐었고 2008년과 2011년에는 공공부문 자동차만 제한 조치가 이뤄졌죠. 즉 민간까지 전국적으로 자동차 부재 운행이 강제된 건 사실상 1991년 사례가 유일합니다. 민간 영역까지 쉽게 시행하지 못했던 이유, 불편도 불편이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여러 공공기관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1990년대에 시행한 벌금이나 과태료 등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것도 정부로선 큰 부담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차량 이용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장거리 출퇴근 차량이나 임산부, 장애인, 아이를 동반한 경우 등 반드시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는 만큼 불편만 초래할 뿐 실효성은 없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행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비상대응을 지시한 이 대통령. 치솟는 유가는 잡고 국민 피해는 최소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정부의 대책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물가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됐던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에도 국제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했는데요. 공습 이후 치솟은 국제 유가로 이달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최근 KFC, 버거킹, 맥도날드 등 글로벌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리며 외식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물류비 상승 등을 조정 원인으로 꼽았는데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본격화하는 하나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는 전월보다 1.1% 상승하며 8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긴장감으로 원유 등 원재료가 포함된 광산품 가격이 4.4% 오르며 전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원유가 9.8%, 제트유가 10.8% 오르는 등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수입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는 국내 최종 소비 제품의 가격도 상승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유가로 인해서 석유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국내에서 운송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2월 수입 물가 지수는 2월 28일 시작된 중동 사태 이후 급등한 유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통계입니다. 미국의 공습 이후 두바이유가 지난 13일까지 58% 넘게 오르는 등 이달 들어 국제 유가가 치솟았고 고환율까지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원가 부담을 견디지 못하면 제품 가격의 전방위 인상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국 유가 상승이 외식과 생활 물가 전반으로 번지는 도미노 인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받은 나라 정상 중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먼저 대면하게 될 다카이치 총리의 결정에 이목이 쏠립니다.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일본, 어떤 속셈이 있는 걸까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골적으로 파병을 압박하더니 이번엔 또 화내면서 갑자기 다 도움은 필요 없다. 테스트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장 변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마음속은 분노와 좌절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유럽이 위기에 처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엄청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배 한두 척도 보내주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분노와 좌절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국에는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있고 일본은 45,000명의 주일미군이 있습니다. 독일에도 물론 3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은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을 도와주고 있는데 미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왜 도대체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분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제 본인의 입장이 원래 계획대로 많이 틀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전쟁을 끝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벌써 장기화되는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유가는 올라가고 있고 미국 경제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전쟁을 수행하려면 동맹국이라든지 결국 이제 유지연합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공동 대응한다는 이게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혀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각국이 거절하는 그 이유도 궁금한데요. 유럽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이 전쟁의 명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원래 가장 중요한 것은 15년 넘게 미국과 이란 간에 이제 핵 협상을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 물질을 제거하고 핵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목표였는데 지금 전쟁의 양상을 보게 되면 거기서 크게 벗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완전히 이란의 지도부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란 남부에 있는 초등학교를 폭격해가지고 여학생들이 무려 180명 이상이나 지금 희생이 된 일종의 전쟁 범죄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란 전체에 대한 어떤 공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원래 애당초 목표했던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의 어떤 대응이라는 것이 크게 본질을 벗어났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나토라든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도 이 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라는 노선을 지금 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되고 있다라는 것이 아마 현실입니다. 예, 미국은 고위 당국자가 양심상 이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할 정도니까요. 네, 여러 가지 명분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그 만남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먼저 이게 상당히 지금 타이밍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3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3월 19일쯤에 미국에 가가지고 워싱턴에서 다카이치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 문제를 주로 논하겠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존리비기 사태 발언을 해가지고 중일 관계가 최악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일본 쪽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에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여기에 중재 역할을 해달라는 그것을 제안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작년에 10월 28일 날 미일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카이치 총리 간에 거기서 이제 미일의 황금시대, 동맹의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완전히 미국의 어떤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까지 포함해가지고 미일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시키면서 이 케미를 완전히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분기점을 살리려고 한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나타나면서 미중 정상회담은 한 달간 밀렸거든요. 예. 밀린 상태에서 동맹국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대면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일본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 문제, 그다음에 히토리오 문제, 공급망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만 위기 사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그런 문제가 의제가 전부 다 밀려나고 지금 이란 사태가 가장 선진국에서 일본이 좀 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대면하면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지금 상당히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본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요구를 과연 묵살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또 지난 그 선거에서도 트럼프가 또 다카이치를 공개 지지하면서
어떤 일종의 빚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응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미일 동맹은 특별하기 때문에 이전에 아베하고 이런 트럼프 대통령 간의 어떤 친밀한 케미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서 갈등의 분쟁의 조짐을 만들어내면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도 이 다카이 총리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것을 잘 맞춰 나가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상당히 이제 숙제입니다. 예. 다만 지금 상태에서 이제 일본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인가는 상당히 미지수거든요. 예를 들면 평화헌법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전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걸프전에 참전할 것을 요구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육상 자위대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당시 부시 아버지 대통령이. 그런데 일본에서 최대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130억 달러 그냥 현금만 낸 겁니다. 그리고 2001년에 이제 그 9/11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테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요구를 하니까 해상에서 구뷰 그러니까 미국 함선에다가 이제 그 어떤 그 기름을 넣는 그런 작업까지 나아간 겁니다. 그다음에 2003년에 또 다시 이제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니까 당시 일본으로서는 사마와라는 이제 거기다가 육상 자위대를 파병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주둔하면서도 주로 치안 문제 아니면 후방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미국으로서는 구체적으로는 기뢰를 제거해 달라. 아니면 이제 그 적어도 일본이 지금 중동에 대한 오일 의존도가 95.6%입니다. 엄청나거든요. 우리는 70%인데 일본은 중동 오일 의존도가 95.6%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시리엔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일본 선박이 지나가는 동안 여기에 경호를 해달라라고 직접적인 요구를 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성의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란은 또 공개적으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을 그렇다면 이제 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큰 부담이겠죠. 이건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뢰를 제거한다든지 이 기뢰 제거 능력은 일본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경호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이 짧아가지고 3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근을 지나가면서 자위대가 경호를 해야 되는데 예전과는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은 요격 미사일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이제 뭐라죠 함대지라든지 이런 미사일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사일이 지금 날라오거나 특히 드론 공격 같은 데서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가 파병이 돼가지고 전사자가 나올 경우에는 일본 국내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지지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게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사실 이게 바로 이란이 노리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럼 미국 해군이 와가지고 경호 작업을 하지 않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미 해군이 거절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 해군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평화헌법이 있는 일본 자위대, 해상자위대 가가지고 그걸 경호를 하느냐. 그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 내에서는 상당히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할 수 없다.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현실적으로 헌법에 어긋나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하지만 이제 양국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거래가 있을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얻을 게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예를 들면 중일 갈등에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얻는다든지 그 투자 관련해서 어떤 유리한 입장을 차지한다든지 이런 건 없겠습니까? 아마 둘 다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이미 나왔습니다. 중일 갈등에서 일본이 지나치게 이런 중국을 자극하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다는 것이 이제 미국 측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일본은 한국은 3,500억 달러, 일본이 지금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무려 일본의 국내 총생산의 15% 육박합니다. 이거 절대 작은 부담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엔저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일본 경제 부담은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추가로 투자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미 투자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화력 발전소 만든다든지 지금 AI 반도체에서는 이제 뭐 아주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원유 수출.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남부에다가 원유 수출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이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미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중동에서 가져왔는데 미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데 미국의 원유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송비가 또 비쌉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동과는 달리 유질이 달라가지고 예. 다시 재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은 부담은 올라가지만 그 정도의 카드는 이제 미국 측에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 헌법을 언급을 하셨는데 일본 이제 파병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측에서는 그 집단 자위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적 자위권은 먼저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선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명분도 약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국제 분쟁에서 동참하려면 기본적으로 국제 연합이 지지한다든지 유엔이 지지한다든지 아니면 서방 주요국 G7 정도에서 이걸 동참하고 있는 상태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쟁이 휴전 상태거나 정전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이것을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어느 것도 지금 갖춰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이미 일본 국회에서 이것은 전리미기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중요 영향 사태이거든요. 이것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지금 일본의 코이즈미 방위 대신이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구체적으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참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허들이 너무나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중간 지점을 어느 정도에서 찾아갈 것인가는 이제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다카이치 내각은 사실 전쟁 가능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개헌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파병을 계기로 이런 문제들도 한꺼번에 좀 공론화할 그런 계기로 삼을 수는 없겠습니다. 뭐 자민당 우파라든지 다카이치 정권 내부에서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인플레라든지 지금 더구나 이제 유가가 오르면서 일본 내에서 상당히 이제 비상 사태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개헌을 한다든지 어떤 방위력을 증강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경제가 탄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컨센서스가 모아져야 되는데 지금 전쟁이라는 것은 일본 내에서 반대하는 비율이 무려 82%입니다. 이 전쟁 명분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또는 악용을 해가지고 또 이제 방위비를 더 늘리면서까지 하는 것은 지금의 일본의 현재 경제라든지 여론이라든지 국민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민심이 거기에 어떤 따라갈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어떤 헌법 개정이라든지 나아가는 것은 지금은 거기까지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일본 입장에서는 그 곤란한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그 교수님의 말씀대로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미국에 대해서 성의를 보인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게 지금 요구한 것은 뭐냐면 이미 지금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일단은 해상 TF 연합을 만들겠다. 이게 동참해달라는까지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함정을 보내가지고 또는 이제 기뢰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보내가지고 같이 공동 대응하느냐까지는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요구는 한국이나 일본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약간의 지금 이제 우리로서는 일본이 지금 이번에 19일 벌써 내일입니다. 내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대응할 것인가를 우리가 면밀히 주시하면서 거기에 준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약간 지금은 미일 정상회담이 상당히 지금 참고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어떤 기준치를 정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그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사실 그 기뢰 제거 능력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일본이 기뢰 제거함을 보낸다면 우리도 그 정도는 협조한다라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기뢰가 이것이 이제 중간에 충분히 잡아내가지고 할 수 있는 모리지만 예를 들면 대조영함이 있거든요. 지금 아덴만에 있기 때문에 2,800km 정도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대조영함에 가가지고 기뢰를 제거할 수도 있는데 대조영함에는 기뢰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구축함을 만들어가지고 새로 보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정말 이제 한두 달 이상 걸리기도 하고 만약에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되면 국회의 동의도 필요하거든요. 벌써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사안이 걸려 있고
기뢰를 제거한다는 것까지는 적어도 기뢰 제거 도중에 전사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내일 이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쪽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연이틀 상승에 5,600선에 오른 코스피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1,49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질 않고 있는 원달러 환율 향방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금융시장 개장 상황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대 상승 출발했는데요. 2.24% 오른 5,767포인트로 출발했고 현재는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분위기가 좋은데요. 1.72% 오른 1,156포인트로 출발해서 현재는 1,155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발 AI 호재에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어제 우리 증시를 보면 유가가 잠깐 출렁이자 증시가 급격히 힘이 빠졌는데 여전히 대외 변수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유가에 발맞춰서 뛰고 있는데 오늘은 6.6원 내린 1,487원에 개장했습니다. 이란이 일부 국가의 선박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언급하면서 유가가 소폭 진정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초유의 제재 공모 사태 끝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역 배제 방침으로 파열음을 냈던 부산시장 공천도 당 안팎의 전방위 설득 끝에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의 양자 경선으로 선회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고심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삼고초려 끝에 6.3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면서 공천 접수를 미뤄왔던 오 시장은 등록을 결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이 전장에 나섭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혁신 선대위 구성과 인적 쇄신 등 요구 조건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할 만큼 했으니 본인이 직접 판에 뛰어들어 변화를 추동하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천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기는 선대위를 구성하겠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구도에 새로운 변수도 등장했습니다. 기재부 출신으로 세계은행 경력을 자랑하는 경제통, 강남을 초선 박수민 의원이 깜짝 등판한 건데 송원석 원내대표 비서실장이던 박 의원은 출마 일성에서 장 대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보수에서 진보까지를 포괄하는 국민정당, 새로운 미래정당으로 우리 당은 가야 합니다.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되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 소명을 적절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역 컷오프 방침이 전해져 파열음이 났던 부산시장 공천은 지역구 의원들이 장 대표와 면담까지 진행한 끝에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의 양자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강원도 김진태, 경남 박완수, 울산 김두겸 등 현직들도 나란히 단수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다만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는 거듭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있고 대구시장 공천 역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중진 대거 탈락을 시사하고 있어 진짜 전쟁이 남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뭇 안정된 분위기입니다. 부산시장 추가 면접에 참여한 전재수 의원은 장관 시절 해양수산부 이전을 성과로 앞세웠고 당엔 경선을 요청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야당의 여러 후보님들 계시지만 가장 큰 장점은 일할 줄 아는 사람,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 서울시장 후보들 간 공약 경쟁도 치열한데 박주민 후보는 탈모 치료비 지원을, 전현희 후보는 청년청 부활을, 정원호 후보는 청년 주택 공급을 내걸었습니다. 지방선거 70여일 전 거대 양당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잡음은 단순한 공천 문제가 아니라 당의 노선과 주도권을 둘러싼 핵심 사안이라 앞으로도 갈등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 합의안을 최종 도출해 발표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줄인 게 눈에 띄는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법안 상정을 예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자 지난하던 여권의 검찰개혁 논쟁은 속전속결, 순식간에 정리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정청이 긴밀히 논의했다고 거듭 강조하며 정부안을 대폭 수정한 공소청 중수청법 협의안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원칙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공소청과 중수청이 동등한 조직이 되도록 손봤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우회적으로도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을 도려내고 검사의 직무 범위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못 박아 추후 확장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는 겁니다. 특별사법경찰 지휘 감독권도 없앴는데 결국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놔둔 것 외에는 사실상 강경파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 가을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 때까지 조국 혁신당의 호평까지 끌어낸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소관 상임위 심사에 돌입하며 법안 처리 작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19일 날 본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사법정의의 새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취소 거래설로 여권이 쪼개진 상황에서 빠르게 봉합에 나선 셈인데 다만 내홍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지방선거 뒤로 미루기로 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 보안수사권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정부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번 조정안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거래설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청 중수청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의석수 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면 여론전의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개혁 대상인 검찰은 침묵을 지키는 모양새입니다. 목소리를 내도 반영되기 어렵다는 무력감과 함께 보안 수사권 등 주요 쟁점이 남아있다는 측면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당정청 최종 합의안에서 검사의 권한은 정부안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검사의 특별사법 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사라졌고 영장 관련 지휘권, 수사 중지권, 직무 배제 요구권 등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별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정식 창구인 법무부와 소통하며 엇박자를 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안 내용에 회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공개 반발은 의미가 없을 거란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고검검사급 검사는 YTN에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이 폐지되면 특사경이 범죄에 능수능란한 이들에게 휘둘릴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소리를 내더라도 반영될 것이냐는 측면에 대한 회의감이 크다고 내부 기류를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고검검사급 검사도 이미 검찰청 폐지라는 대전제 아래 후속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 개별적인 의견을 내기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청 폐지는 물론 이후 항소 포기 결정 당시 반발이 줄줄이 터져나왔던 때와는 사뭇 다른 상황인데 이후 이뤄진 대규모 문책성 인사와 사의표명 여파가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아직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안수사권 부여 등 핵심 쟁점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 역시 침묵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도 하늘빛이 잔뜩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며 크게 춥지 않았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1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아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과 함께 따뜻한 겉옷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는 늦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남 해안과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대부분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주 산간에는 최고 6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높은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양이 많지 않아서 초미세먼지가 해소되지는 못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의 공기가 탁한 가운데 오늘도 중서부와 전북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 오전부터 낮 사이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10도, 대구는 12도가 예상됩니다. 이후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공기가 탁한 날이 많을 전망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